7월 30일 날에 첫 협실 세미나를 잘 되는지만 확인을 좀 비대위원장님이 제기자를 많이들 걱정해 주셔서 아마 언론에서 보도가 크게 돼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 이제 자세 받아서 정책위를 지원하는 그런 기준으로 당에 좀 특별히도 우리가 모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새 멤버가 한 분 오셨어요. 박소영 정시 확대 추진 전국 학부모 모임 대표님 인사 말씀 한번. 자유한국당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경선을 만드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요즘 핫한 부분이긴 한데 관심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다 키우셔서 저희는 사실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몇 개월, 1년 가까이, 1년 넘게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대입 개편안이 권고안이 지금 국가교육회에서 교육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일면에 또 광고를 내고 아무래도 좀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확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꼭 해야 된다고. 저희 둘째가 재수생이지. 정시 확대를 꼭 해야 된다고. 제국인들이 다 정시 확대 추진에 동의하죠. 근데 교육감이랑 교육부에서 계속 흔들고 있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습니다. 그러면 왜 교육부는 결정을 안 하고 자꾸 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국가로 가려고 하는 거. 그걸 지금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를 좀 준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공약이 절대평가로 가겠다고 했었던 부분인데 사실 조금 그 부분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진보 교육단체다 이런 쪽에서 좀 목소리가 좀 컸던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심사숙고하지 않아서 이런 것 같고요. 문제도 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국민학교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 보면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 학부모들 일하는 정시 확대를 하는 부분이 1위가 지금 됐거든요. 근데 오차범위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원래 쟁점아니었던 국가교육회에서 원래 공론화로 넘겼던 쟁점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질문을 유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지금 혼란을 좀 주고 있어요. 근데 진보나 아니면 이제 진보단체들이나 민주주나 사국제나 이런 단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절대평가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 70% 가까이 다 조만간 먼저 기회 날 때 한번 오늘 이제 두 가지 안건이 있고 조만간 정시 문제를 갖다 안건을 한번 올려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을 하면 되죠. 빠른 시간. 그러면 오늘 회의한 건은 그 대국민 정책 소통 플랫폼 혁신 방안 거기에 대해서 백경훈 대표하고 오재승 대표께서 관제를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자유 토론으로 진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훈 대표님. 그리고 지금 경청이 4차 회의를 페이북으로 라이브 생중계 중입니다. 이 방송될 줄 알았으면 좀 더 멘트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지금 하고 있대요. 인상을 너무 어떤 일인지. 예, 반갑습니다. 오늘 미팅을 맡은 최민원 미래대표의 백경호입니다. 일전에 이제 전시 대회의실에서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의식을 던졌다면은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특히나 또 여의도 밖에 온도차가 클까, 특히나 또 자유한국당과 20대, 40대 온도차가 왜 이렇게 클까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기 계신 뭐 의원님들이나 부대관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우리 회원까지 뭐 한국당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준비한 건 20대, 30대, 40대 국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들과 여기 가서 만나야지 어디 가서 만나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익숙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첫째 주 한국당의 지지율인데요. 이게 어찌 보면 근 한 10년, 11년 동안 제대로 이 20대와 30대, 40대의 헤게모니를 잘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MB 당선 때 이 정도의 지지율을 받은 이후에는 계속 그 반등 없는 계속 반등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한 10년 정도의 와중에 어찌 보면 이제 뭔가 일자리 문제, 일자리 재난을 겪고 있는 20대가 나타났고, 또 유튜브로 숙제를 하는 또 10대가 새롭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런 20대, 30대, 40대에게 정의당은 진보고 민주당은 보수,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여배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념해서 살펴볼 게 20대보다 30대, 40대가 더 정의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할 겁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한 20%에서 25%가 정의당 지지율로 나오더라고요. 30대, 40대가.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사실 이들에게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국당에서 옳은 소리를 해도 지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조차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9시 뉴스 챙겨서 안 보잖아요. 그만큼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뭐 꼭 유용한 자료가 여기 그 9시에 꼭 가서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요즘에는 유튜브랑 페이스북이 뉴스까지도 집어삼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에서나 뭐 학교에서든 아니면 뭐 삶의 현장에서든 배움의 현장에서든 어딜 가나 이제 익숙한 풍경이실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보든 페이스북을 보든 아니면 뭐 야구를 보든 뉴스를 보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상화된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이들의 손길과 눈길이 머무는 곳이 이곳인데,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유한국당은 보여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어디 가서 만날 것인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근데 20대, 30대, 40대에게 좀 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나 뭐 대북 제재라든지 뭐 이런 좀 약간 뜬구름 잡는 큰 얘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그 강론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지금의 20대, 30대, 40대는 사실 이런 걸 더 바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하나의 세상이 열려 있고, 그 또 하나의 세상에서 20대, 30대, 40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또 다른 세상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이게 진작에 글쎄요, 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좀 마지못해 하거나 아니면 뭐 언론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미지이지, 사실 자유한국당이 전략적으로 이런 온라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고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도 잘 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제 그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제일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JTBC에서 소셜 라이브라는 걸 만들었고, 뭐 MBC 뉴스에서 그 1사이프라는 그 페이스북 라이브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SBS에서 스브스 뉴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현대에서 제네시스를 만들었고, 도요타에서 레크스를 만들었고, 스타벅스에서 리저브라는 또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온라인에서 어떤 브랜드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한국당 안에서 이런 것들 어떻게 소화 가능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국민들
비상대책위원회든 소위원회 회의든 이 중요한 회의들을 우리가 라이브로 볼 수는 없을까? 오늘도 뭐 이 회의 자리를 그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JTBC의 소셜 라이브라는 그 SNS에서 이제 정시 그 뉴스룸 이후에 유튜브에서 또 그러니까 그 뒷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한 뒷이야기,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이제 그 기자들과 또 손석희 뭐 앵커와 같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JTBC 유튜브에서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15만 명이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얼마나 큰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이게 굳이 뭐 회의 전체를 다 이렇게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라이브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재밌어 하지도 않고,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 목소리가 저 카메라에 잘 들리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퀄리티는 아니더라도 빠르고 생생하고 친숙하게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실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영리하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회의 전으로 2~3명의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JTBC의 소셜 라이브처럼. 그래서 굳이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회의 전후에 오늘 발제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주로 이제 주제를 얘기했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던 한 2~3분 정도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거다. 사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1시간이면 1시간 내용을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중에 그런 에피소드가 뭔데? 라는 것들을 한 3분, 5분 내로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뭐 좋은 카메라도 쓰고 뭐 인력도 좀 많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촬영 전문가, 뭐 편집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실상 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렵다면 사실 이건 한 명으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이런 것들이 당 중앙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 되면 또 의원님들이 또 의원님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게 실제 이제 논평이나 기자회견을 하면 정론관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해볼 수 없을까?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 이 폭염 때문에 배추값이 많이 올랐다, 뭐 닭이 뭐 폐사를 했다, 이런 것들을 물론 현장에 가서 전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일정도 잡아야 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백보드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뭐 배추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보면 그 일면에서 그 배추값이 엄청 올랐다, 이런 이미지가 크게 올랐는데, 그런 사진들을 사실 여기다 놓고 얼마든지 그 배추값에 대한 대안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론가에서 이렇게 그냥 A4 용지 하나 들고 얘기하는 거와 저기서 백보드를 가지고 뭔가 그런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예를 들어 누진세가 문제다, 전기가 문제다, 예를 들어 월성 1호기는 왜 안 돌아가고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여기다 월성 1호기 같은 사진 같은 걸 일단 띄워놓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MBC 뉴스인데요. MBC 뉴스가 요즘에 뭐 1% 시청률 나온다고 하고 뭐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SNS상에서 또 이런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잘 안 보니까, 그리고 시간도 없으니까 3분 내로 하루에 3가지 뉴스만 딱 저녁 9시에 이 앵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저녁 9시, 원래 지상파에서 하는 9시 뉴스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기도 하고 잘 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뉴스는 굉장히 쉽고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분명히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 정론관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도 그런 프로세스도 필요하겠지만은, 사실 굳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국민들과 다가갈 수 있는 채널과 통로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이런 것들 실제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도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일자리 사업판입니다. 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일자리 사업판도 그냥 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자리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일자리 상업판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걸 잘 활용을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여기에서 이제 이런 여기를 이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디지털 백보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마트보드인데 이런 것처럼 실제 이제 뭐 쓰기도 하고 터치도 되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스마트보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예로 전광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저번 회의 때 뭐 제안 드렸던 건 이제 이런 형식의 이제 전광판이긴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잘 알아보고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가격도 가격이고 실제 이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이 그동안에 우리 자연분당 백보드 말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뒤에 설치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뒤에 이렇게 빛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여광 때문에 보통 이렇게 회의를 하면 사진을 또 많이 찍는데 여광 때문에 또 사진이 잘 안 찍힐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생생하게 좀 다가갈 수는 없을까. 특히나 20대, 30대, 40대에게 그러면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스브스 뉴스의 이 레이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이 친구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연을 보낸 걸 읽어주기도 하거나 하는데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최저임금 문제, 청년들이 겪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 집값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그들의 언어와 베이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도 못 해왔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보면 이런 것들도 해왔더라고요. 특히나 배현진 캠프에서 진행한 그 유튜브를 보면 뭐 물론 이제 본인의 장점을 살린 건데 이게 그 유권자들이 보내주신 뭐 사연과 이런 것들을 읽어주면서 뭐 간간히 이제 본인은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 또 잘 활용을 못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퀄리티는 아니더라도 빠르고 생생하고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이것도 많은 돈과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당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에디터 한두 명 정도가 같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건 이제 모네상스라는 프로그램, 이제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는 오전을 영상으로 5분 내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뭔가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고 이 영상을 보게끔 만든 페이지인데 삼성에 있는 어떤 상무님이 퇴사를 하시고 만든 건데 이게 그동안도 보면 어쨌건 이 온라인에서는 모든 콘텐츠가 글에서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다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막 글이나 이런 이미지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미션이나 비전, 철학, 정책 이런 것들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연구원인가요? 민주당의 연구소가 거기서도 보면 올해 초부터 제가 이걸 잘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올해 초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노력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연해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다 영상화하겠다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 영상 편집 기술자나 아웃소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이제 특히나 지금 현재 일자리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너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리하게 활용을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들어서 이제 제가 예로 드는 건 나중에 이제 오아이스쿨이라는 채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도 보면 이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실제 한 30대 전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를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이 관련된 주제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 이 일자리나 진로, 4차 산업혁명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주제에 관해서 당의 철학을 녹여서 강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강의해줄 강사를 섭외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이런 부분도 이제 물론 그만큼의 이제 이 노력과 뭐 인력과 또 이제 재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20대, 30대, 40대에 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거 청년 대변인, 뭐 청년 백들주번, 청년 정치학교, 이게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 바른정당에서 다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또 좋은 이 보수의 철학에 동의하는 청년들이 왜 그 바른정당으로 다 갔을까? 왜 우리는 그 친구들을 잡지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도 손을 뻗어서 당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철학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줘야 하고, 또 그들이 와서 이 한국당이라는 이 그라운드에서 또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가 나중에 이제 이 PPT를 또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다 링크가 걸려있을 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이제 관계자분들이 만든 거긴 한데, 물론 민주당 사나이 뭐 이런 것들 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 이제 관계자신 분들이 이제 만든 연설대전이긴 한데,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국회에 와서도 이제 연설도 하고 뭐 보면 상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어찌 보면 이게 30년 전 청소년들, 20년 전, 10년 전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은 분명 다릅니다. 여기 자제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와서 당에 와서 그런 뭔가 이 당의 이념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같이 뭔가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나서지 않으면 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걸릴지 모르는 일일 것 같고, 지금도 이 청소년들이 또 5년, 10년 있으면 또 이 친구들도 이제 20대가 되고 성인이 됩니다. 그때 또 이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늘 뭐 이걸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사례들을 한번 뭐 핸드폰 있으시니까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유튜브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보면 인스타그램은 오늘 말씀은 안 드렸는데 뭐 인스타그램이 엄청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쨌건 20대 전후 특히나 여성분들이 많이 머물러 계신 곳이 인스타그램인데, 여기 보면 이 인스타그램에 가면 정세균이라고 치면 잘 안 나오고 균블리라고 쳐야 나옵니다. 이게 왜 이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 왜 그렇게 자기를 희화화하면서 이 페이지에 머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나 여기에 끝판왕은 저는 심상정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 유튜브든 인스타든 굉장히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의 그런 브랜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또 박원순 시장은 옥탑방 아저씨로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머물러 있는지, 왜 박주민은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에서 거지 의원으로 머물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제가 어쨌건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우리가 한국당의 지도부 입장에서 뭘 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면 대체 20대, 30대, 40대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수요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한 6개월 이 정도의 이 내외의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바뀌지 않으면, 한국당이 바뀌지 않으면 더 이상 20대, 30대, 40대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지금 열외지 논의 이제 그들의 범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주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분명히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바로 오재선 대표께서 모바일 동영상 점유율이 그 유튜브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자료를 조금 말씀드렸고,
때까지가 굉장히 그 사용 빈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매력이 있는 계층을 보통 이제 40대 이후로 보는데 유튜브가 되게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구매력이 없는 세대가 보거든요. 근데 이게 10년만 지나가면 또 구매력이 없는 세대가 구매력이 있는 세대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도 좀 굉장히 그 많이 이 투자 관점에서도 좀 바라보고 있는 채널이고요. 뭐 이런 한국인이 많이 쓰는 4대 앱에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자료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채널의 좀 본질적인 거를 좀 설명을 하자면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한 15년 전에 그 네이버와 다음이 거의 비등비등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다음은 다음 카페 위주의 그러니까 커뮤니티 위주의 그 포털이었고 네이버가 가장 강력했던 거는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처음에 다음 카페와 네이버의 전쟁에서 이렇게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이길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이기게 된 배경이 결국은 지식인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지식인으로 사람들 유저를 모은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계속 이렇게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셜상에서 가장 모으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언가를 물어보고 답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빅데이터화죠. 그게 굉장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면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들, 뭐 블로그든 카페든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런 형태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유튜브가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한마디로 지식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이제는 애들이 글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유튜브에서 하면 영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예전이랑 굉장히 틀린 게 뭐냐면 그 이런 건데요. 이 유튜브 검색에는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법, how to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되게 저기 대학교 때까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주의식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답이 있어야 되는 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뭘 질문하면 A다 B다 이제 정답을 찍어야 되는데 요즘 10대에서 30대는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서 이거다라고 강요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 오히려 반감을 사는 세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답이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름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은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제가 문제를 딱 내게 되면 저 콩국수일까요? 된장찌개일까요? 제육볶음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답은 콩국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소통 방식이었다면 유튜브는 어떻게 되냐면 여름 음식에 가장 좋은 걸 찍어보자 이런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콩국수 먹어보고 된장찌개 먹어보고 그럼 거기에 정답은 없지만 압도적으로 이렇게 콩국수가 시원해 보인다 그러면 콩국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세대의 커뮤니케이션은 기성세대가 정답이 이건데 그러면 그 정답에 대한 뭐 화려한 어떤 그 논리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강요를 하면 되게 싫어하는 세대거든요. 유튜브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인 검색을 네이버로 안 하고 이제 텍스트 문자되어 있는 구글에서 안 하고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유튜브 영상이 그 옛날에 이제 그 어르신 세대들이 봤던 영상이랑 좀 틀린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고 그러는데 지금 저기 카메라를 딱 두고 이걸 1시간 동안 찍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를 소비하는 세대의 영상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대부분 5분에서 10분. 그러니까 길면 안 봐요. 길면 안 보고 사실 아까 백 대표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저 동감하는 게 장소 비용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저거거든요. 그 영상을 만들 때 일단 조명이 제일 중요해요. 조명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화면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한 화면을 저기 한 화면으로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채널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화면으로 때려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여기에 어떤 조명이 약하다 그러면 지금
강남에서 네이버에서 스튜디오 쳐보면 아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스튜디오 대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방송국처럼 한 스튜디오도 있고 아까 백보드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1시간에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그게 스튜디오 장소는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면 흔들리면요. 요즘에 중국 제품 짐벌이라고 하거든요. 그 짐벌이 뭐냐면 이제 이거를 자동적으로 수평을 잡아주는 그 기계예요. 그래서 그 화면 이동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편집인데 결국은 인건비가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시간 동안 이 정보의 전달을 그냥 이렇게 쫙 보여주고 끝났지만 이제는 주제를 정하고 5분 안에 그 제대로 영상을 자꾸 돌려가면서 편집해가면서 그 밑에 자막 다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동상 찍고 올리면 끝이지만 이제는 편집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편집을 할지 기획을 할지 그거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비용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만 하고 그거 찍는 것만 좀 잘 알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기 MCN 사업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상위 크리에이터들은 다 MCN 회사를 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MCN 회사가 뭐냐면 그 연예 기획사 같은 건데 별거 없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거의 MCN이 거의 2천억 시장으로 올라왔어요. 그 기업들 이제 그 매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방금 얘기했던 그 편집 기술, 그다음에 그 기획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지 그냥 찍어서 올리면 아무도 안 봅니다. 그리고 이 시청자 소통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 동청위원회 정말로 참고해야 될 그 홈페이지랑 유튜브 채널이 오마이스쿨이라고 아까 백더편이랑 저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마이스쿨 유튜브를 제가 잠깐 캡처를 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영상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 댓글이 확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소통을 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런 거죠. 그 네이버 카페나 뭐 블로그나 어떤 글을 딱 읽고 그 밑에 서로 이렇게 댓글을 하고 소통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소통하고 토론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한국당 차원의 그 옳은 소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옳은 소리 제가 구독자를 봤더니 그 26,000 정도의 조회수가 한 1, 2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 거긴 한데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좀 유튜브가 그냥 조금 그 광고 그 수익이 좀 하는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한데 보통 이제 10만 명을 연봉 1억으로 잡거든요. 러프하게 보면.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내 구독자가 되면 그 직장인들 꿈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취미 방송을 해서 10만 명 이상 모으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자. 그때부터 연봉 1억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10만 명 이상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방송하는 사람을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 이 경청위원회를 이제 뭐 유튜브 만들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비대위원장님 나오셨는데 비대위원장님이 아무리 잘 하셔도 오마이스쿨 구독자를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프로니까. 그렇죠? 그리고 MCN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오마이스쿨 구독자가 17만이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8천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튜브의 이제 핵심은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컨텐츠고 이 사람들이 맨날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을 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계속 만들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경청위원회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정말 잘해봤자 막 구독자를 100만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퍼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크리에이터들한테 우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걸 쓰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아주 저기가 되려고 하지 말고 되는 사람들한테 논리를 제공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유튜브의 속성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온라인 기업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홈페이지를 만들면 검색이 안 돼요,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온라인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미국에 수입해가지고 파는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안 만드는 이유가 내 홈페이지가 광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광고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글을 올리면 그게 이제 검색이 돼요. 그래서 내 카페나 블로그가 알려지니까. 그래서 지금 상위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일단 유튜브는 결제 페이지를 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상품을 뭐 올려놓거나 결제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내요. 홈페이지는 결제를 하는 곳이고요. 비즈니스 하는 곳이고, 여기다가 이제 예전에 네이버에 홈페이지를 올려놓으면 홈페이지에 쓴 글은 네이버 검색이 안 되니까 유튜브를 만들어서 거기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마이스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홈페이지가 있죠. 거기서는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출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모으기 어려우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요. 유튜브 채널에서 홈페이지에 링크를 달고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은 보면은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영상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럼 거의 매일 찍어요. 매일 찍거나 뭐 3일에 한 번씩 찍거나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그냥 이렇게 막 찍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MCN 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자기 고용하는 애들이 그걸 편집을 해줘요. 그럼 그걸 편집한 거를 유튜브에 올려요. 올려서 그걸 구독자를 모은 다음에 그걸 다시 홈페이지로 빼요. 그래서 돈을 홈페이지에서 버는 구조예요. 결제를 이렇게 하는 구조고, 거기서 이제 뭐 갑자기 구독자가 뭐 진짜 20만, 40만 된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하고 상품 판매하고. 근데 지금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들 보면은 상위권에 들어있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뭐 게임, 그 다음에 음악, 그리고 뷰티 뭐 이런 애들인데, 뷰티 이런 애들도 다 이제 자기 홈페이지를 걸고 그거를 이제 링크 타고 들어와서 이제 매출을 하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상위 유튜버는 유튜브만 하는 애들이 아니고 이 라인업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나의 어떤 삐끼라고 하면 이렇게 이 채널, 유입 채널로 쓰는 거예요. 전문용어.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뷰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물품을 구매하러 가면 물품 구매한 영상을 찍고, 그다음에 뷰티 그거를 찍고, 그다음에 그거를 편집하고, 그다음에 자기 쇼핑몰로 유도해서 거기서 결제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좀 보시면 되고요. 제 시작할 일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온라인에 정말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죠. 요즘 영향력 있는 사람만, 우리가 직접 인플루언서가 다 되기는 너무 어렵고, 그쪽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영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다 되기는 어렵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뒤에서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카페나 이게 운영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혹은 뭐 이틀에 한 번이든 내가 콘텐츠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꼭 그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게 이제 유료 카페나 유료 블로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 번 시작하면 되게 귀찮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예산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가장 쉬운 건 이제 인포그래픽화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치원의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카드뉴스가 이제 인포그래픽화의 어떤 한 종류겠는데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유튜버 막 2천, 3천만 국민들한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걸 유튜버나 혹은 상위권 카페 애들이 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퍼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유통을 걔네가 시켜야 되는, 우리가 직접 유통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무 예산이 없다는 제안에서는 가장 쉬운 건 이제 인포그래픽화해서 배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사실 편집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워낙 이제 동영상 이런 게 잘 나와서 찍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영상이 잘 나오려면 첫 번째는 기획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누가 어디서 쏠 거고 중간에 어디서 돌아가야 되고 왜냐면 카메라가 한 장면이 30초 이상 지속되면 채널을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만들까를 기획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찍고 편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유튜브 하는 애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찍어요. 막 찍는데 편집을 했는데 재밌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도 좋은데 만약에 예산이 좀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오마이스쿨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오마이스쿨이 오마이뉴스에서 만든 건데 최진기란 학원 강사하시던 분이 이걸 샀어요. 되게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해가지고 학원 강사 안 하고 사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 경제 얘기를 되게 하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A랑 B면 이제 C가 돼야 되는데 A랑 B를 얘기하고 결론이 D로 나요. D는 좌쪽이고 C는 보수 쪽이면 이게 좀 배운 사람은 A, B가 D로 가는 건 아니잖아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모르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A, B 화두를 잘 던지니까 결론이 C인 줄 알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최근에 봤더니 최저임금을 얘기하면서 기득권이 약자와 약자를 싸움 붙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 주와 편의점 알바들을 싸우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이에요 항상. 근데 또 그걸 보면 그렇구나 하고 굉장히 작용화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오마이스쿨도 아까 유튜브로 운영하지만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홈페이지에서 강의 듣는 건 다 돈을 내야 되거든요. 한 25,000원, 5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조국, 김상조 요 좌파 지식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인수를 한 것 같긴 한데 이건 밑에는 유튜버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매주 찍고 구독자가 이 오마이스쿨 홈페이지로 넘어와서 이거를 매출을 나오는 구도를 갖고 있는데 저는 약간 만약에 당첨도 지원이 되면 제일 좋은 거는 오마이스쿨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왜냐면 상임위원회를 일반 국민들 잘 모르거든요. 사실 저도 한 몇 달 전에 알아서 국회가 뭐 하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진짜 있잖아요. 많은 상임위원회가 뭔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반감을 가져요. 그때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자기네들 입속을 위해 뭔가 챙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꼭 자유한국당 멤버 의원님들이 들어오셔도 좋지만 그거보다 이제 뭐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아주 팩트대로 어떤 경제부터 시작해서 국방, 사회, 문화까지 그거를 컨텐츠를 전 무료로 좀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스시다 정경숙이라고 있잖아요, 일본판. 근데 제가 알기로도 마스시다 정경숙도 이제 온라인화 세대가 나오면서 좀 예전만 못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온라인판 마스시다 정경숙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홈페이지 만들고 그런 논리를 가져가는 찍고 올려놓는 게 사실 비용이 그렇게 별로 안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정책이 이슈가 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진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홈페이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조금 잘렸는데 유튜브 채널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유튜브 채널을 찍고 여기서 구독자가 계속 이렇게 영상 올라가다가 편집하고 올라가다가 인기 있는 거는 거기 유튜브 남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지워지는 게 있고 삶이 올라오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괜찮으면 이 홈페이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떤 보수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은 퍼나가게 해줄 수 있는 뭔가 자유한국당의 어떤 가치를 담은 교육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질문 대표님, 오대순 대표님 정말
유익한 그런 강의를 잘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기 지금 오늘 두 분 뭐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이제 잘 들었고 이제 먼저 번에도 이제 사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두 분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발제를 들어보자 했었는데 정말 우리 당이 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이 유튜브나 이제 활용 방안 같은 거 이게 이런 거 하려면은 이제 분명히 지금 뭐 비용이라든지 어떤 절차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의원님들 좀 허심탄회한 토론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또 저희 경청위에서 비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헌금 받아가지고 인력 예산 또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이거 지금 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짧고 이펙트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야 된다. 영상 치워요? 오늘은 영상을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아까 지금 백경원 대표님이나 우재승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길면 사람들이 안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해가지고 이게 아까 우리 나라 아까 뭐 주제 발표